자, 문제지 213쪽이죠. 213쪽에 건설 파트입니다. 역시.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은 등록 사업주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우리 등록 사업주체에 대한 설명. 1번 주택법에 따라 일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은 국장에게 하는 겁니다. 자, 연간 단독은 20호 이상, 공동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해야 된다. 등록 대상을 얘기합니다. 1년 동안에 단독은 20호, 공동은 20세대 이상이 원칙이죠. 3번 연간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혜택, 20세대에 대한 혜택, 30세대. 위 3의 경우 원룸형 주택과 그 밖에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룸형 주택의 수만 가지고 30세대 이상을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함께 판단하죠. 원룸형과 한 세대를 함께 짓는다 그러면은 이 전체 세대 가지고 30세대 이상일 때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간 만 이상의 대기업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등록하라. 이거는 뭐 그대로고요. 합판수 가지고. 2번 주택법에서 연간 일정한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이동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다음 중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되는 경우 있죠. 믿어주는 공공 등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는 공공이니까 토지주택공사 공공이잖아. 3번 지방의사 공공이고요. 공익법인 공익이니까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 여러분 민간인은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이 주택조합이 등록을 안 해도 되려면 어느 경우에만 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주택조합이 할 때. 어느 때만 등록을 안 해도 돼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때만. 등록사랑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사에게 일을 맡기니까 그때는 생략해도 돼. 그냥 주택조합에 나와 있으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문제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공동사업주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공동사업주체.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보고요. 이번에 주택조합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건설할 주체 아니니까 빠지고 보통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역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3번의 주택조합은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도 공동으로 역시 할 수 있는 것의 주택조합만 그렇습니다. 등록사업자 외에도 이렇게 지자체나 공사와도 같이 할 수 있는 건 주택조합이에요. 4번의 고용자가 그 근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다른 것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잖아. 하여야 한다.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건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공동으로 해서 등록사에게 일을 맡기고 본인은 경영에 충실하는 걸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답니다. 해야 된다. 5번에 고용자는 등록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아까 나왔던 얘기 역시 등록수자는 공동으로 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답안이 4번이 되는 게 다른 것과 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는 항상 그런 거를 문제에서는 노리는 겁니다. 4번. 다음은 주택법상 토지 소유자 등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 승인을 신청해서 갖춰야 될 요건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우리 공동사업을 할 때 갖춰야 될 요건. 1번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은 등록사업자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등록사업자가 확보하는 거 아니죠? 소유권은 누가 확보해야 되나요? 등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아닌 사람이, 토지주가 됐든 주택조합이 됐든 고용자. 땅은 등록자가 아닌 자가 확보하고요. 등록자는 뭐 하는 거예요? 시공을 하라 그랬잖아. 건물 전문가는 시공을 하고 땅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취득을 하고. 1번에 바로 틀렸습니다. 2번에 주택조합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전제로 했을 때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대적으로 큰 사업이라서
등록자 공도로 할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95% 이상. 3번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요건을 갖추거나 건설사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등록을 해야 된다.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요건을 갖추든지 건설업자 자체가 되든지. 4번의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것이고요. 5번에 토지 소유자 등과 등록소유자 간에 각종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 1번만 틀렸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지역과 직장조합의 설립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그러면 설립.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 이게 설립인가가 되겠습니다. 보통 주택조합은 다 설립인가가 원칙이죠. 인가는 누구에게 받는다 그랬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것도 기억하시는데 맞게 돼 있고. 이번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지금 묻는 게 지역과 직장조합 묻는 것이고, 지역과 직장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 즉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건설과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그랬고, 땅에 대한 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는 지역과 직장에만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땅을 필요로 하는 지역과 직장에서만, 리모델링에서는 필요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의 보통의 직장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 신고. 직장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다른 얘기가 쓰면 인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만 신고. 공급받기 위한. 4번의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고 30일 내에 주택사무소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등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등기가 나와야, 등기가 돼야 성립하는 것은 도시개발조합, 정비조합에서 할 때 얘기죠.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고, 법인이 아니니까 아까 1번처럼 인가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라는 말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5번의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세대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된다. 2분의 1은 50%죠, 그죠? 지역과 직장 조합원 수. 지역과 직장에서 하는 얘기.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2분의 1 이상, 그리고 조합원은 20명 이상. 자, 그래서 4번만 틀린 것이고요. 6번에 보시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 이번은 리모델링 조합만 가지고 묻는 거예요. 네, 리모델링 조합. 그런 건설 공급에 관련된 경우는 여기 없겠죠. 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대지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바로 이게 틀렸지. 리모델링에는 없는 얘기잖아요. 리모델링의 조합에만 있는 얘기 뭐예요? 이거 말고 이제 일정한 동의서, 결의서, 그죠? 조합에 대해 설립에 대한 결의서, 그리고 뭐 10년, 15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리모델링에만 있는 것이지, 이거는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라. 여기 벌써 틀렸고, 이번에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권의 3분의 2 이상, 동별 과반수. 이게 단지 전체에 대한 동의요건 3분의 1은 유지해야 돼, 동별 과반수. 3번의 동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조합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그럼 조합 만들 때는 동의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 예. 그 다음에 대수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놓은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15년 이상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 2, 3, 4, 5번은 지역과 직장에는 없는 리모델링만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통되는 것만 여기서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7번.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조합을 해산하려면 시장수 인가. 여러분 해산할 때도 똑같다 그랬죠, 그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만들 때 설립 신고니까 해산할 때도 해산 신고가 되겠죠. 같은 절차니까. 설립 인가 대상이라면 해산할 때도, 설립 신고 대상이라면 해산할 때도 신고. 틀렸고.
2번 지역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되는 세대를 포함하여 건설 예정 세대 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그냥 틀렸죠? 막 틀렸어. 일단 예정 세대 3분의 1이 틀렸잖아요. 5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50% 이상, 그리고 20명 이상, 그리고 또 틀렸다는 얘기가 임대주로 건설을 곱하는 세대수를 제외해요, 제외. 실제 이제 분양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용으로 쓰는 게 있다라면 그건 제외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제외하고. 뭐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요약서에는 없었지만 요약서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건 뭐 그냥 막 틀리게 하는 거고. 3번의 리무네리 조합의 경우에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고 있다라면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분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공유했을 때는.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자 1인 어디서나 이 원리는 똑같죠. 이런 건 어디서나 원리 똑같은 거지. 4번에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이 사망했어요.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예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는 없다. 수에 상관없이 충원은 되지. 사망은 충원, 독자적인 충원 사유 중에 하나잖아요. 사망, 자격상실, 그리고 여기처럼 예정수익이 50% 미만이 됐을 때,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요 네 가지잖아요. 요 네 가지. 충원될 때는. 그럴듯하게 적어놨잖아요. 사망했더라도 2분의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니야. 사망했다 그러면 그냥 자체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5번에 지역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다. 그러면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한다면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결국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다시 그 설립처럼 다시 새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았으니까 변경인가, 변경에 대해서도 인가. 뭐 규약 이런 거랑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그냥 5번이고 1, 2, 3, 4번이 뭐 다 틀리는데 같은 절차 거치는 거, 변경할 때 같은 절차 거치는 그 원리 가지고 알 수 있는 8번에 주택업상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의 조합은 자격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지역과 직장 조합은 자격, 지역과 직장만 물어보고 있어요.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지역과 직장에서 다른 얘기 없으면 직장조합 중에서도 보통 인가대상 직장조합은 지역과 같은데 이건 지역만 물어봤죠?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80제곱미터 구체소유자가 나왔으면 85 이하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틀렸고 2번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해온 자이어야 된다. 지역에만 있는 얘기죠? 지역에는 신출 내기는 안 된다 했던 거.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6월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거고 지역에만 있는 얘기 맞습니다. 3번의 대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조합주택에 입주한 날까지 조합원 자격. 이거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예외예요. 보통 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 당시부터 자격을 갖추면 됩니다만 이것이 투기과열지구에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셉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만. 역시 요약서에는 없는 얘기야. 요약서에는 없지만 요 얘기까지도 해놓고 4번에 인가받아 설립되는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직장, 인가대상 직장조합, 인가대상인 직장조합, 보통 직장조합이죠? 그러면 지역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측에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정확합니다. 5번에 신고로 설립하는 직장조합
신고로 설립하는 직장조합만큼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그랬죠? 무주택자에 한한다. 85주택 한 채 안 됩니다. 자, 우리 9번 보시면 다음 중 주택법상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 사업 승인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만 혼자 못하니까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그 복리시설 소유자도 가입이 되죠?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하라고. 아니면 3번의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자. 주택법에 따라 안 지었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지었더라도 공동주택이라면 혼자 못하니까 가입을 시킨다 그랬고, 4번의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이 있는 건축물 중에서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도, 이게 주상복합이라 그랬잖아. 주상복합을 지을 때 공동주택 외시설 소유자도 가입을 시켜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에 사업승인으로 건설한 단독주택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 받아 지었더라도 각각 단독주택은 혼자 자기가 리모델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만 없어요. 10번 문제.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거.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자, 지역과 직장 조합의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지역과 직장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정확합니다. 원칙이잖아. 원칙. 없다. 공급수사 교란 금지에 걸려서라 그랬죠?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말이죠. 리모델링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두 번째, 변경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변경되는 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충족 여부 판단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기존 조합원과 똑같이 다루기 위해서. 다만 상속받은 자는 자격 요건이 필요 없다. 정확합니다. 둘 다. 3번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는 결혼을 축원한 법원에서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규정이라고 했죠. 탈퇴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미만이 될 때 충원할 수 있다 그랬지. 20명 미만이 될 때는 옛날에는 있었다가 없어진 사유다. 50% 미만이 될 때요. 20명 미만은 충원 사유가 아닙니다. 5번에 조합의 사업승인 이후에 입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징역 판결 등으로 변경이 됐더라면, 사업승인 이후라면 교체 신고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사업승인 이후에는, 조합의 설립인가 후에는 안 되지만 사업승인까지 받고 나서는 된다. 이때도 뭐 투기고발주에서 전매가 금지된다 그럴 때는 전매할 수 없으니까 다시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11번 보시고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조합. 탈퇴한 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해서 제명된 조합원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리모델링 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냥 틀렸어요. 지금 맞는 거 찾는 것이었죠? 그럼 일단 1번이 맞고 2번은 이제 왜 틀리지? 왜 틀려요? 아니,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데 왜 틀려? 리모델링이잖아. 리모델링은 건설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지역과 직장에만 있는 얘기잖아. 지역과 직장.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게 보통의 제1 형태죠. 이게 제1의 형태지. 두 번째, 세 번째,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20% 이상 10% 이상이 직접 출석이죠? 원칙이잖아. 원칙은 10% 이상 직접 출석. 다른 얘기 없으면 10% 이상. 다른 얘기 있으면 20%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랬잖아, 제가. 4번의 지역과 직장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요. 조합원 모집할 때 시장의수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시장의수구청장에게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신고잖아. 신고. 그리고 공개 모집은 맞아요. 신고지, 신고.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이지만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신고다. 신고를 통해서 알려만 달라. 5번에 공개 모집 이후에 이미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의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시장소에 신고하고 선착순 이건 신고가 필요 없죠. 재모집할 때는 신고 필요 없잖아. 한번 처음 신고할 때 신고했으면 되니까. 재모집이나 결혼 충원할 때는 신고 필요 없죠. 뒤에 선착순은 좋아요. 잘 보세요. 12번이 뭐 기출문제 소개를 했지만 아까 했던 거 짬뽕, 아까 했던 거 혼합. 13번에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으로 옳지 않은 표현은 자 우리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이면 아까 등록 대상과 달리 주택건설 사업은 원칙은 30호, 30세대, 예외 50호, 50세대가 있고 대지는 만 이상이고 사업승인 대상을 지금 단순히 묻고 있어요. 30호 이상의 주택, 단독주택건설 사업 원칙이죠. 50호 이상의 한옥. 자, 우리 한옥이나 공공택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짓는 이 두 가지 경우가 50호 이상이죠. 3번에 30세대 이상의 세대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세대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이 부분만 건설 파트라. 원칙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이 부분이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거 맞습니다. 4번 도시형 중에서 50세대 이상의 원룸형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 공동에서 50세대 이상의 사업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일정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은 아니에요. 원룸형은 옛날부터 인기 있었던 것이라 도와줄 필요 없어. 그렇다면 원룸형은 그냥 원칙대로 30세대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뭐 전원면적 30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그건 몰라도 되지만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면 그것이 50세대 이상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5번이 주거환경 개선구역 달동 내에서 그것도 괄호 속에 시행자가 기반시설만 고쳐주고 소유자가 스스로 하는 반쪽짜리 방법으로 하는 여기서만 50세대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 아래 뭐 해설 잘 돼 있고 이렇게 14번 보시면 사업 승인권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승인권자 따져보라고 공부하라고 만들어낸 거. 특별시에서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특별시장이 승인권자가 된다. 자, 제가 여러분 승인권자라면 예외적으로 국장이 되는 특별한 사유는 따로 하셔야 되고 보통이라면 대지면적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 대지면적이 10만 미만이면은 특권시장 건수. 그래서 분석하면 특별시에서부터 대도시시장 즉 대도시장 이상은 본인이 혼자 다 하는 경우고 규모에 상관없이 도지사나 시장 건수냐에서만 10만 이상이냐 미만이냐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특별시설은 무조건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특별시장이 되는 거예요. 광역시설은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광역시장이 되는 겁니다. 국장이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도에서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 이게 틀렸죠. 도에서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하려면 대지면적이 10만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장문수가 승인을 내주는 작은 일이 되잖아요. 참 시장문수가 나오는 게 오히려 드물지 주택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도에서는 항상 그 사람이 뭐 이것뿐만이 그 사람이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대도시에서는 역시 대도시장이 대도시 이상에서는 그 사람이. 15번 다음은 주택법상 사업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국장이 되는 사유다 아닌가? 이렇게 국장이 되는 경우 이거를 더 많이 물었던 아닌가? 자, 1번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한다. 규모에 상관없이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라면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니까 국장. 2번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나 지방공사는 혹시 뭐 규모가 330만 그럼 뒤에 따라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나왔다면은 지방에서만 사업을 하는데 왜 국장에게 합니까? 아까 규모에 따라서 지방으로 가야죠. 이게 답입니다. 3번은 누가 했든지 상관없이 대규모 사업 제일 큰 규모인 330만 이상 도시개발 사업 중 국장이 지정호시나 지역에서 사업할 때 4번의 지역균형개발이나 광역지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도 물론 국장이 지정호시하는 지역이지만 이거 전국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5번의 지자체가 단독으로 총주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자, 우리 지자체 하나를 예시하고 있지만 하여튼 지자체가 뭐가 됐든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 한다면 토지주택공사처럼 봐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국정이 하는 것에 들어가는. 자, 16번 보시면 가로 속에 알맞은 것은 자, 공급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파는 내용으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신청하려면 단지 전체 세대는 몇 세대 이상 해야 됩니까? 600세대 이상 하래야 공급별 사업이 가능하니까 공급별 사업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하겠죠. 600세대 이상일 때 각 공급별로 300세대 이상 나눠야 되기 때문에 17번의 주택법령상 사업 승인을 얻은 사업주택이 인정하는 매도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인정하는 매도 청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우리 사업 승인 전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데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원칙이지만 지구 단위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80% 이상 가지고 사업 승인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80% 이상 갖고 사업 승인을 받았다라면 나머지 취득과 관련해서 매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죠. 사업 승인은 매도 청구가 봐서 그 흐름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이렇게 80% 이상 가지고 일단 사업 승인을 받았다라면 다시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큰 사업이라 80% 이상 중에서도 95% 이상이냐 아니냐. 95% 이상이면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 80에서 95 미만이라면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만 매도 청구. 그 논리. 다른 건 건축법이랑 비슷하고요. 그러면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다라면은 그 건축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안 돼요? 돼야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사업할 건데? 에? 대지든 건축물이든 여긴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건축물 매도 청구 대상에 대해 그걸 부셔버리고 새로 지을 수가 있지. 예. 건축물에도 적용이 돼요. 2번 사업주처럼 매도 청구 전 60일부터 대지 수요자 협의를 제한하라. 매도 청구하기 전에 협의 기한은 3개월, 적어도 3개월간 협의해라. 그런데 매도 청구자 하기 전에 협의 기한 3개월이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옳은 걸로 해서 정답을 내면 이게 중요한 지문이 되기 때문에 정답 아닌 걸로 바꿔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숫자 중에서 중요한 숫자는 가끔 정답으로 내지만 중요하지 않은 숫자는 정답 아니다 그랬잖아요. 옳은 거 찾으면 틀리게, 틀린 거 찾으라는 맞게. 예를 들어서 이건 60일이 아니고 3개월 전부터 해야 되죠. 3번의 사업주가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이런 건 중요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틀렸죠?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하려면 몇 프로 이상해야 돼요? 95% 이상이잖아요. 이건 90%니까 95%가 아니고 10년 장기 소유자를 제외한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틀렸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면적 80%에서 권한을 확보했어요? 그럼 80% 딱 80%면 95% 이상이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3번이랑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실 10년 전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니까 이게 맞잖아. 그러면 10년 장기 소유자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고 나머지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다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고요. 사업주가 리모델링 조합인 경우에 리모델링 계열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 반대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토지든 주택이든. 그래서 4번만 맞는 겁니다. 자, 18번의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착수와 승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승인받을 때 또 5년 내에 시작하라. 착수기한이네요. 제가 항상 착수기한은 사업 승인 받은 때부터 하는 착수가 5년. 지금 이 얘기는 공급별 분할 없으니까 그냥 5년이 되는 거죠. 만약에 공급별로 분할한다면 최초 공급만 그때로부터 5년. 기타 공급은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2년.
그 뜻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번에 공급외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최초 공고네요.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 내에 시작하라. 좋습니다. 3번에 공급외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왜 공고? 기타 공고네요. 그럼 주택단지의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2년은 2년인데 이것도 승인받은 때가 아니잖아. 최초에 대한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겁니다. 4번의 사업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항상 연장할 때는 1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5번 승인권자는 위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체가 착수기한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착수를 안 하면 글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건 보통 맞아요. 그런데 이건 틀려. 그렇지. 승인받고 나서 처음 시작할 최초 공고에 대해서만 안 했을 때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된다 그랬지. 3번은 기타 공고 얘기 아닙니까? 기타 공고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로서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19번의 주택건설사업 감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주택성 감리자는 사업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와 시장 수익제 여러분들이 허가를 했을 때 지정. 주택법에서는 큰 주택을 다루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감리자 지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청인 사업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원칙,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하죠. 2번 건축법상 감리를 받는 건축법상 감리 규정에 적용을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감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지으면 그쪽 절차에 따라 사업체가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법상 감리 규정이라면 승인권자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표현하고 있고 3번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전문가를 지정해야만 되고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사 업무신고란 개인이 됐든 용역업자가 됐든 지정하라. 건축사 개인을 지정할 때는 300세대 미만 작을 때만이에요. 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약서에도 있고 안 봤을 뿐이지 제가. 아무래도 3세대 미만일 때는 좀 더 가볍잖아요. 개인은 여기서만 가능하다고요. 5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지인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지 않는다.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도 예외 있었지만 공공사업주도 믿어주니까 공공사업체가 할 때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지정하면 돼요. 승인권자 지정하지 않는다. 5번에 사업주체는 계약에 따른 공사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감리비를 누가 지급한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사업주체니까. 우리 주택법에서만큼은 건축법과 달리 완벽하게 눈치 안 보도록 감리비 자체는 사업주체가 냅니다. 내는 건 내요. 근데 낼 때도 사업 승인권자 명의로 예찰을 했죠? 그러면 승인권자가 찾아서 직접 지급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주 주택법이 특이한 거지. 20번에 사용검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1번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승인권자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시장운수구청장. 제가 절차 중에서 다른 건 다 승인권자가 해도 완공하고 나서 검사는 간단한 것이라. 검사는 간단한 거라 유일하게 승인권자가 아니고 시장운수구청장.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이게 딱 보이는 거라고. 이게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서 그게 특이하다. 그래야 딱 보이는 거예요. 좀 아까 이게 딱 읽는 순간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보인다니까. 찾으려고 해야 보이는 거죠. 산에 가서도 더덕을 찾는다. 더덕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야 더덕이 나옵니다. 물론 재주가 없어갖고 참 지나가도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한 10개 중에 하나만 보여요. 저는. 마찬가지. 이번에 사용검사권자는 신청을 또 15일 내에 사용검사를 해야 된다.
15일 내. 15일 내. 이게 건축부에서는 며칠 내에 하는 거? 7일. 3번의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못한다면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받아야 됩니다. 이때 받으면 이제 시공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요.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다. 이거 참 불행한 경우죠. 이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참 이런 주택을 입주 예정자의 이런 주택에 대해서 예정자가 된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그죠? 본인들이 회의 조직을 해서 공사 끝내고 받으라는 겁니다. 이때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는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증 등기를 할 수 있고 그냥 순서 나오는 것만 사업체가 안 될 때니까 보증자 안 될 때니까 예정자 대표에 순서 나오는 것만 여기다 적어놨어요. 아예 사업체가 완성하고 나서도 일부러 안 한다 안 하고 있을 때는 다양한 예정자든 시공자든 그죠? 이런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만 이건 순서 나오는 것 정도 아닙니까 지금? 1번만 틀렸고요. 21번이 사용검사에 대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주택건설 사업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사용검사는 전체에 대해서 다 받는 거지만 승인 조건이 미행이다. 그러면 동별로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이번에 사업주가 파산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보증자도 없다. 그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받아라. 그 얘기. 3번의 주택건설 사업을 공고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라면은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고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공고별 분할 얘기합니다. 사용검사는 15일 내에 하라. 5번에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의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세대별로도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틀린 것은 1번 동별로 받을 수 있다인데 없다 해서 틀리겠던 22번. 주택법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단지 전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말소소송대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 회복과 관련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절차에서 아까는 사업승인 받고 나서 하는 매도 청구고 요거는 사용검사하고 매도 청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용검사를 받고 나서 입주를 시켰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서 대지를 회복해 갔다. 이때 입주자 등이 그자에게 매도 청구를 하시는 경우를 얘기하죠.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 미만이어야 되고 벌써 틀렸죠? 5% 미만일 때 말이에요. 회복해간 그 사람 땅이 전체 대지의 5% 미만 아주 작은 땅일 때만 거기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5% 미만.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때로부터 2년 내 송달 이건 맞아요.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2년이에요. 2년. 근데 앞에 끼 틀린 거야. 앞에 거. 5%. 2번 주택의 소유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대표자 선정은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이 사용검사 매도 청구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거 등장하고 나서 2번 나왔어요. 이것도 그 전에 없었던 얘기지. 2번 나왔는데 1번, 2번 여기서 다 하나는 1번 하면 맞추는 문제, 하나는 2번 하면 맞추는 문제. 3번의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전체에 대해서 대표자가 했으니까. 4번의 해당지를 시가 매도 청구, 항상 매도 청구 시가. 5번의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다 잘못한 사업주택에 구상할 수 있어야 되고 1번만 드렸어요. 23번에 국공유지나 채비지 매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바른 거 우리 사업 승인 받은 거 사업주체에게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혜택 주는 거 사업체 보조 중에 하나 그 중에 국공유지가 됐든 채비지 매각이 됐든 거기서 핵심 내용을 갖고 문제를 낸 거예요. 1번에
국가 지자체는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고자 할 때 국민주택 규모주택, 서민용인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3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나 서민용인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주택에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나요? 30%가 아니고 50% 이상. 뒤에는 맞아요. 조합주택 지을 사람에게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주택이라면 전체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30% 갖고는 안 돼요. 최소 50% 이상 건설할 사람에게 이런 우선권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50% 이상. 이번에 국공유지를 우선 매입한 사업주체는 1년 내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 건설에 의한 대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2년 내 안 하면 이제 환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1년이 여기서 나오려면 뭐만 1년이 있어야 돼요? 1년이 나오려면 여러분 1년? 이건 아니고 고개 숙이고 끝까지 안 보네. 생각 안 나니까 눈 마주치기 싫어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1년짜리 한번 머리를 한번 쥐어짜봐요. 뭐가 있는지. 어? 일단 건축법에서 건축 신고 착수기한, 가벼운 건축 신고 착수기한 1년, 또 빈집 정비에서 1년 이상 비어있으면 빈집, 또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구 1년마다 재검토하라. 그 세 가지밖에 없어. 1년은 세 가지밖에 없어. 건축주택법에서. 이왕한 거 3년짜리는요. 건축법에서 가설건축을 준칙에는 3년. 또 주택법에서는 주택 상환사채 상환기간이 공급계약 체결까지로 상환기간 짧으니까 그것이 5년, 3년 초과했습니다. 5년짜리는 사업승인으로 착수기한이 5년이었고. 다 하잖아. 그거 왜 다 2년 아닙니까? 이거 2년. 3번에 민간 사업주체도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행자에게 채부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채부지 매각은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주체가 반드시 국민주택 용지로 쓰고자 할 때만, 국민주택 용지로만 쓰겠다 그러면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어요. 이 저택번 나오는 제일 까다로운 요건이 주택법상 나오는 수용사용권이지. 수용사용권은 국민주택 용지로만 쓴다. 그것만으로 안 되고 또 공공사업주체만. 공공이 국민주택 용지로 쓸 때만 수용사용권을 인정한다 그랬잖아. 그게 제일 까다롭고 요거는 그냥 국민주택 용지라면 됩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그냥. 4번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자는 채부지 총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매각주다. 뭐 요건은 좋아. 그런데 30%가 아니고 50% 반까지. 채부지 양도가액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한다.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등에는 감정가 기준으로 한다. 둘이 서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다른 얘기 없으면 감정가로. 임대주택 건설 특별한 경우에만 더 싼 조성원가, 원칙이 감정가, 예외 조성원가죠. 둘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만이고 24번 주택법상 수용, 사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등록사업자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민간이라 안 되죠? 요 수용사용만 도시공기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따로 공호성을 갖춰야 돼요. 공공사업주체만 국민주택 용지는 좋은데 등록사업자는 안 됩니다. 2번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에 관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료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죠. 민영주택 안 되죠. 국민주택과 건설 관련해서만. 3번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토법을 준용한다. 어디서나 공토법 준용이죠. 4번에 사업승인이 있으면 공토법에 사업 인정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쪽에서 사업시행권을 딸 때 그때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봐요. 5번에 재결신청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1년이 아니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수용사용의 공통점.
25번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만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공공에서는 토지주택공사만, 민간 쪽에서는 등록사업자만, 다른 민간인 못합니다. 2번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받은 때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큰 채권이라, 주택 하나 값에 대한 큰 채권이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차별. 3번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증권, 이렇게 이름이 붙이는 김영증권의 큰 채권의 공통점이죠.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면, 이게 틀렸죠. 사채원부. 명의 변경은 사채원부에 기재하면 됩니다. 채권에 기재 안 해도 사채원부에만 기재하면 넘어가요. 근데 채권에 기재하면 완벽해지죠. 채권에 기재를 안 하면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니까. 4번의 주택상환사채 상한기한은 이게 3년 중에 하나. 이 경우 상한기한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까지만 하면 상환됐다 보는데 이것이 3년 초과할 수 없죠. 이것도 특이합니다. 5번 등록사업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증한 사람이 책임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맞아. 영향 미친다 그럼 안 돼요. 26번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거 뭐 아까 그거예요. 그거 그냥 풀 수 있다고요. 3번이 등록사업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등록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세 효력은 상실된다. 그래서 틀리겠다. 유효하다 했잖아. 그죠? 4번, 5번은 그냥 뭐 간단한 지문으로 그냥 덜러리 지문 만든 거고, 기출문제잖아. 근데 정확한 말 하나만 정확히 알면 돼요. 자, 이제 공급 파트 볼까요? 1번 공급 파트에 1번. 자, 주택공급상 주택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등록사업자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장문수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등록은 민간인이죠? 제가 민간인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할 때는 승인, 모집 승인, 시장문수고처장의 승인, 복리시설이라면 신고, 공공 그럴 필요 없고. 그럼 이거 이따 맞잖아. 2번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죠? 그러니까 시장문수고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가 맞지. 1, 2번 다 맞아요. 3번 민간사업주가 복리시설,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입니다. 그러면 시장문수고처장의 승인이 아니고 신고. 이건 신고죠. 신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4번에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장문수고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니까 맞죠. 왜? 공공이 50%를 초과한 부동산 투자 회사라면 공공처럼 봐주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승인 필요 없죠. 5번의 사업주체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는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어요. 이게 특별 공급할 때 얘기거든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다른 특별 공급은 특별히 다른 조건을 달리 정하여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건 일반 공급이지만 일반 공급에 이렇게 유공자에게 특별 공급도 있고 단체 공급도 있고 조합원이 주는 것도 따로 있고 이건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자, 2번의 주택법상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사업주체는 시장문수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만 됩니다. 보통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시장문수에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2번처럼 공공사업주체는 모집 승인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에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제출하는 수밖에 없고요. 시기 1, 2번 다 맞아요. 3번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간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예정자에 제공할 필요 없다. 원래는 계약 체결 시에도 동영상물까지는 아니지만
입주자 그 목록표는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만약에 표시했다라면 개개인에게 공고할 필요는 줄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건. 4번의 시장소 우천장은 마감자재 목록과 영상물 등을 제출받은 때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라. 요거는 2년 이상은 맞는데 제출받은 날로부터 해서 일부러 틀리게 한번 내봤어요. 아직 문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났지만 요렇게 한번 틀리게 내봤습니다. 사실 이것도 엄밀하게 한다면 요런 게 의미가 있거든. 아까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한다 그랬죠? 이때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려면 주택 완성도 되기 전에 보관기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성하고 사용검사 받은 다음에 입주를 시키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라 그래야지 충분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취지상. 그래서 그걸 바꾼 겁니다. 5번의 생산업체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르게 설치를 한다라면 당초 마감자재와 동질 이상으로 설치하되 예전적인 그 사유를 통지해야 되겠죠? 동질 이상. 3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이라면 주택부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일반 공급하는 어디서 공공택지에서 짓는 거. 민간택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받아요. 단지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한다 그랬잖아. 이건 공공택지잖아요. 2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은 언제나 적용을 받지 않는 언제나 받지 아니한다가 틀렸어. 언제나 때문에 틀렸어요. 민간택지잖아. 내가 사실 언제나 모두 항상 그러면 항상 의견 뭐라 그랬잖아. 그죠? 원칙은 안 받았는데 언제나 때문에 틀렸어.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돼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으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다. 3번의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 자 우리 택지비 법에서 계산할 때 공공택지라면 완전히 믿어주니까 그 사업체가 공급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 저 공공택지에서는 뭐 분양가 상한제 타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분양가 공시도 제대로 하게 돼 있고 공급 가격에 국토교통부 이용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4번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주택 공급할 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자체가 민간 택지를 전제로 해서 적용받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민간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택지비는 감정평가액에 일정 비용 가산한 금액. 매입가가 아니고 실제 매입가 아니고 감정가. 이게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매입가로 할 수 있는 예외가 이제 원칙이 감정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택지에서 지을 때가 이렇게 그래서 반발이 많았고 지금 웬만한 경우는 빠지게 된 겁니다. 이건 적용할 때 얘기고. 5번의 건축비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 이게 기본형 건축비라고 했잖아. 실제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 기본형 건축비에 역시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사업주체가 주택보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될 주택은 어느 거냐? 도시형 생활주택. 안 받죠? 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조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왜 받아요? 조합원에게 주는 건데. 제가 항상 분양가 상한제는 뭐를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일반 공급분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짓든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짓든 일반 공급분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전제가 틀렸어요. 법에서 분양가를 어떻게 정하든 상관없어요. 조합에 대해서는 뭐 따로 조합원들이 내야 될 비용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공급하는 것은 더 싸죠. 그래서 훨씬 싸. 3번의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자유위원회가 외전지 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건 뭐요?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40층. 관광특구에서는 50층 이상이면 안 받는다 그랬죠? 50층 이상을 유도하려고 40층이니까 적용받는 거지. 응?
그러면은 5번은 관광특구에서 건설 5번은 높이가 150m. 높이 기준에서는 곱하기 3을 해서 150m 이상이 딱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분양가 적용을 받는 것은 4번밖에 없는 거예요, 4번밖에. 5번 같은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합원에게 주는 것이든 특별 공급이든 단체 공급이든 이건 아예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일반 공급분을 전제로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자, 분양가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분양가 공시. 1번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분양가를 공시해야 돼요. 공공택지라면은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공시해야 됩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요거는 맞고, 위 1의 경우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일정한 비용을 공시하라 그래서 공시해야 될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 공시 외의 민간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이에요. 그러면 시장의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 분양가를 공시하라 해서 민간 택지는 제가 대충 봐도 된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요약서에서는. 이거는 시장의수구청장이 모집 승인 시에 분양가 공시하는 게 있는데 4번의 위 3의 경우는 주지역을 불문하고 공시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공시를 안 하되 일정 경우에만 투기과일지구라든지 일정 지역에만 공시하게 돼 있어요. 민간택지에서 원칙은 공시 안 하는 겁니다. 공시할 때는 3번처럼 하더라도 4번이 틀린 거예요. 분양가 공시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그러면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가 위반한 것이라 2년 2천만 원 5번도 맞는 얘기고. 근데 이건 분양가 공시에 대해서는 그냥 1번과 그 3번의 차이점 정도, 1번과 4번의 차이점 정도. 자, 10분 쉽니다, 이제.